시법 아치볼드 맥클리쉬. 시는 구형의 과일처럼 감촉할 수 있고 묵묵해야 한다. 엄지손가락에 닿은 낡은 훈장처럼 말을 못해야 한다. 익기 잘하는 창턱에 솜에 스쳐 다른 돌처럼 침묵이어야 한다. 시는 새의 비상과 같이 시시각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시는 시간 안에서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달이 올라올 때 마치 그 달이 밤에 얽힌 나무들에서 가지를 하나하나 놓아주듯이 겨울 잎사귀에 가린 달처럼 기억을 하나하나 일깨우며 마음에서 떠나야 한다. 시는 시시각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마치 달이 떠오를 때처럼. 시는 동등할 것이지 진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온갖 슬픔의 사연에 대하여는 빈 문간과 단풍잎 하나, 사랑에 대하여는 기울어진 풀들과 바다 위의 두 불빛. 시는 의미할 것이 아니라 다만 존재하여야 한다. 제6장 구체성 안에 암시성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좋은 시의 조건 5번째입니다. 차례를 보면 구체성 없는 암시성은 무용지물이다. 구체성을 먼저 확보해라. 상징 기법을 활용하라. 추상과 관념일수록 구체성은 필수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성 없는 암시성은 무용지물이다. 네. 구체성의 암시성을 담으래요. 제목이 시법이고 미국 시인 아치볼드 맥클리쉬 1892년생입니다. 첫 일행을 보시면 시는 구형의 과일처럼 감촉할 수 있고 묵묵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는 구체적인 형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딱히 뭐 구형 이런 동글동글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고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듯이 만질 수 있을 것처럼 감각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감각적이어야 된다. 그 대신 묵묵해야 된대요. 말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엄지손가락에 닿은 낡은 훈장처럼 말을 못해야 한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해야 된대요.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원래 시 원작에 보니까 덤이라고 써졌더라고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에 닿은 낡은 훈장이라고 그래요. 손에 쥐고 있어요, 훈장을. 훈장은 그저 받은 것은 아니겠죠. 늘 만지작거릴 만큼 어떤 소중한 업적이나 자랑스러운 사연이 있지만 훈장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형상만 있고 말이 없죠. 입이 없으니까 말을 못해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마치 벙어리인 것처럼 벙어리인 것처럼 훈장이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못해야 된다고 합니다. 익기 잘하는 창턱의 솜에 스쳐 다른 돌처럼 침묵이어야 한다. 이번에는 이게 여기서 침묵은 silent인데요. 여기는 말을 못하는 거죠.
여기는 침묵이어야 된다고 해요. 이끼가 자라는 창턱에 솜에 스쳐 다른 돌처럼 침묵이어야 한다. 이끼가 어디서 자라요? 이게 애매해서 이끼가 자라는 게 마치 창턱으로 느껴질까 봐서 여기 영어로 그대로 적어놔 봤어요. 이끼가 자란, 이게 수식하는 게 이 더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식받는 것은 돌입니다. 돌. 네. 그러니까 창틀, 여기서는 창턱이라고 해놨는데 창턱 그럼 좀 애매하죠. 위로 솟은 부분처럼 느껴지잖아요. 문턱 그러듯이. 그런데 여기서 ledges는 약간 선반처럼 생긴 거, 좀 평평하고 그 위에 뭐도 올려놓을 수 있을 것처럼 생긴 거. 그 창문에서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말이요. 뭐 화분도 올려놓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창틀 선반에 이걸 이렇게 볼까요? 이것이 이 부분을 수식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수식한다라고 생각해 봐요. 네. 그러니까 창틀 선반에 이끼가 자란 소매에 달아진 돌처럼 침묵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어떤 게 더 와닿을까요? 그냥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끼가 낄 정도로 오랫동안, 그러니까 많은 것을, 창문이니까 많은 것을 내다보기도 했고 들여다보기도 했고 그런 어떤 창틀에 돌이라고 그래요. 그 선반을 이루고 있는 돌, 그 돌처럼 침묵해야 된대요. 돌은 말이 없죠. 그렇게 침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뒤에 하나 더 나오네요. 이 부분에 여기가 좀, 이 부분이 이 시클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이 없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서는. 그래서 시는 새의 비상과 같이 말이 없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은데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ordless 하고 그래서 말이 없어야 된다. 근데 또 내용상 봐도 이 위쪽은 어떤 구체성 안에 말이 없어야 된다는 거니까 말로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어떤 눈에 보일 것 같은 혹은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구체적인 것 안에 암시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원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성 안에 어떤 시적 정서나 어떤 화자의 태도나 그런 것이 그러니까 구체적이죠. 그런 암시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뭐 새의 비상 뭐 이렇게 있고 또 뭐 손가락에 이런 건 다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 다 설명하지 말고 암시적으로 드러내라는 거죠. 암시적으로. 근데 암시가 뭐죠? 암시. 암시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예, 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걸 암시라고 그러죠. 원래 어두울 암자에 보일 시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살짝만 보여주는 것, 그것을 암시라고 하죠. 시는 시간 안에서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달이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는 움직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는 시간 안에서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달이 올라올 때 마치 그 달이 밤에 얽힌 나무 가지들에서 가지 하나하나를 놓아주듯이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위쪽으로 연결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요. 어이구, 이게 한꺼번에 나타나야 되는데 한꺼번에 좀 낮춰볼까요? 네, 이렇게 묶어주세요. 시간 안에서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달이 올라올 때 마치 그 달이 밤에 얽힌 나무들에서 가지를 하나하나 놓아주듯이. 이거 참 굉장히 분명히 이렇게 쉬는 시간 안에서 움직임이 없어야 된대요. 달이 올라올 때 달이 그 달이 밤에 얽힌 나무 가지들이요. 이 밤이라는 것을 그 어떤 얽힌 실타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밤이 캄캄한 밤 속에 그 얽힌 실타래 같은 그 밤 어둠 속에 나무들이 얽혀 있어서 나무들이 안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달이 떠서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놓아준대요. 그 말은 어둠 속에서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살짝살짝 가지 하나하나가 이렇게 살짝살짝 보여지는 것. 그게 암시죠. 네. 그래서 달이 나뭇가지를 달이 떠오르면서 나뭇가지를 어둠 속에서 하나하나 보여주듯이 그렇게 움직임이 없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 달이 떠오를 때 시가 그래야 된다는 건데 달이 떠오를 때 달이 어디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어디로 향해서 가긴 가죠.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야 된다는 거죠. 네. 어디를 지향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겨울 잎사귀에 가린 달처럼 기억을 하나하나 일깨우면서 마음을 떠나야 한다. 네, 이게 겨울 잎사귀에 가린 달이라고요. 겨울 잎사귀는 마른 잎이겠죠. 마른 잎이고 또 그 잎사귀 뒤에 달이 있어요. 그 달이 있는데 기억을 하나하나 일깨우며 마음에서 떠나야 한다. 기억 하나하나 마음에서 떠나야 된대요.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떠나서 마음을 떠나야 한다 이건데, 그러니까 원래 그 겨울 잎사귀 뒤에 있는 달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죠.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 가려진 것처럼 암시적으로, 예, 달의 잎사귀에 가려진 것처럼 그렇게 암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떠나야 된대요. 네. 이렇게 뭔가 확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떠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획을 하나씩 하나씩 일깨워 놓고 그렇게 떠나야 된대요. 신은 시시각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마치 달이 떠오르는 것처럼. 달이 떠오를 때 움직이긴 어딘가를 향해서 가긴 가죠. 지향하는 지점이 있긴 있는데 눈에 띄게 그런 지향하는 지점이 없어야 된다고 해요. 달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신은 그 지향하는 바를 향해서 마치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은 동등할 것이지 진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은 동등할 것이지 진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시적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은 호수다 이런 표현이 있나요? 그래서 내 마음과 호수 그것은 어떤 동등하게 존재할 것이지 진짜 내 마음이 호수인 건 아니죠.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등할 것이다 이 말은 내 마음과 호수가 거기에 내 마음이 호수에 해당하는 그런 동등한 존재로서 있을 것이지 진짜 내 마음이 호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든 이미지로서 존재하는 것들이 시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동등하게 존재할 일이지 그것이 반드시 진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아니어도 진실성은 있겠죠. 진실성이 없으면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true. 사실성은 있는데 진짜 사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온갖 슬픔의 사연에 대해서는 빈 문간과 단풍잎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온갖 슬픔의 사연에 대해서는 빈 문간과 단풍잎 하나 이렇게 해석해 놓으면 조금 더 시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해하기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슬픔 사연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에요. 온갖 슬픔의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죠?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빈 문간과 단풍잎 하나면은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풀들과 바다 위에 두 불빛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여기서는 사랑은 암시적으로 어디다 담아요? 기울어진 풀들과 바다 위에 두 불빛 이 말이면 사랑을 표현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울어진 풀들과 바다 위에 두 불빛에 사랑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기다 담는 데는 불빛하고 풀들이면 충분하다.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막 구구절절 다 말할 필요는 없다. 어디로 향해서 급하게 움직여 갈 것도 아니고 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울어진 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몸을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풀들이겠죠. 이 두 불빛은 아무래도 그 태양과 달이 아닐까 싶어요. 시는 의미할 것이 아니라 다만 존재하여야 한다. 시가 아이고 어디서 와버렸네요. 그 다음에 시가 의미할 것이 아니라 다만 존재하여야 한다. 이 말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시가 뭔가를 의미하게 되면 할인 시인의 설명에 의하면 시가 어떤 것을 의미하려고 하면 자꾸 어떤 설명을 부른대요. 의미하려고 하면 할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존재하여야 한다. 그 존재하는 것 속에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의미하는 바는 그 존재하여야 하는 것 속에 암시적으로 담겨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 밑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너무 아주 빼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시인이 설명하기를 구체성은 묘사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요 위에서도 구체성은 묘사를 통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표현하죠. 그런데 암시성은 어떻게 표현하나?
이것도 위에서 설명하듯이 시에서처럼 구체성은 구체적인 형상, 눈에 보이는 형상은 태도나 정서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담으면 안 되고, 기울어진 서로 몸을 기대고 있는 풀이면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서로 기대고 있는 풀은 약한 존재잖아요. 힘없는 존재고 그 힘없는 존재들끼리 서로 기대고 있는 것으로 사랑은 이렇게 암시적으로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풀에다가 서로 기대는 풀에 암시적으로 사랑을 담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또 예로 드러났어요. 이렇게 괴로운 심사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술 취해 비틀거리는 달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술 취해 비틀거리는 달이라는 표현을 보고서 독자는 화자가 심사가 괴로운가 보구나 하고 암시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심사가 괴롭다, 힘들다 막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냥 달이 술 취해서 비틀거린다 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아픈 사람을 표현할 때는 그 집에 누가 막 아프다, 뭐 고통받고 있다, 뭐 병들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집을 바라보던 목련의 병색이 완연하다. 그죠? 목련꽃이 그 집을 늘 바라보고 있었는데 병색이 완연하다라고 하면은 그 집에 누군가 사람이 아픈가 보구나 하고 암시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맥클리시가 두 번째로 강조한 시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움직임 없이 보여주는 존재성. 움직임 없이, 그러니까 이 말은 자꾸 의미하는 바, 자꾸 설명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 설명해버리면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설명하지 말고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 암시성을 담으라는 거죠. 암시하는 바를. 네. 그리고 시는 의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의 속성과 정서를 암시하며 존재한다. 담고 있는 거죠. 의미를 지향하는 시는 여기 나옵니다. 자꾸 설명을 끌어당긴다. 묘사를 하지 않고 진술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뜻이죠. 시는 그래서 자꾸 의미하는 바를 자꾸 설명하지 말고 묘사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손에 잡힐 듯이 또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시는 하나의 정서나 하나의 심리 상태를 내포한 채 움직임 없이 존재하는 형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묘사적으로 또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라고 합니다. 자꾸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할수록 시는 하나의 시공간을 벗어나는 움직임을 갖는다. 네, 그 시적 장면에서 자꾸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시적 장면과 시간적 어떤 공간적 배경에서 자꾸 벗어나면 시가 좀 어지러워지겠죠. 네, 지금까지 Ars Poetica, 시법, 이게 기술이란 뜻이죠. 기술, art, 기술, 시의 기술이라는 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구체성 안에 암시성을 담는 방법이죠. 네, 한마디로 의미하지 말고 자꾸 설명하지 말고 그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라 이런 뜻이죠. 네, 감사합니다.